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흘러가고 있고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거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인구는 계속해서 밀집되어 있고 수출은 전체 한 70%가 수도권에서 나간다고 하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또 과밀 현상을 좀 해소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정답들 보내주셨습니다. 1500님이 지방에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서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저도 수도권으로 이사 와서 겨우 취업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최사랑님은 오빠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라고. 29살부터 혼자 힘으로 해낸 회사인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네. 오빠 가족들에게도 또 좀 힘이 되시는 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정답도 맞히셨습니다. 그리고 송윤희 님이 제 동생이 작년에 귀농해서 젊은 농사꾼이 되었어요. 실패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동생이 기특하고 대견하기만 합니다. 올해 농사는 대박나길 빕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농사 대박나십시오. 자, 그리고 안직환 님이 수도권 정답 맞춰주셨고요. 수도가 잘 나오는 데면 다 수도권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내 스타일인데. 내 스타일이야. 자,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증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0.3%, 코스닥도 0.31%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 2628.8, 코스닥은 855.7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 초보다는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되긴 했는데요. 오늘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31.8원, 1331.8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만 어디 부동산 시장만큼 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참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뭔가 좀 부양책을 내놓는 것 같긴 한데요. GTX 신규 노선도 추가를 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도 선보이고 있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고 하고. 자,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얼마나 통하고 있을까요? NH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과 시장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최근에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이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 39만 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적은 거래량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적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요. 여전히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최종 집계한 게 연간으로 41만이에요. 네. 네, 말씀하신 숫자보다 약간 큰데요. 이 숫자를 크게 보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거냐면 22년도가 역대 최저였습니다. 30만이 깨졌고요. 네. 29만대에서 끝났고 2006년 한국부동산원 집계 이래에 최저치를 찍은 게 2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는 1년 만에 12만 건 정도가 증가했으니까 13만 건이 증가했으니까 네. YOY 전년 동기비해서는 역대급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증가폭은 커 보이는데. 그렇죠. 22년도가 사상 최악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2008년도만 해도 58만 건 연간으로 네. 기록을 했었고요. 부동산 시장의 이번 침체기보다 바로 직전 침체기의 최바닥이 12년도였는데요. 그때조차도 연간 50만 호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41만 호는 그 자체로 거래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22년도에 최악의 구간을 조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23년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그랬죠. 40조 원이 풀렸죠. 네. 그리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나왔다가 사라졌고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하면 총 50조 원 정도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22년도에 완전히 얼어붙었던 시장이 약간 살아났다. 하지만 과거 평년 대비해서는 평균적인 수치 대비해서는 여전히 30-40% 정도는 거래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약간 얼음이 녹았을 뿐
이게 좀 따뜻한 상태도 아직은 아닌 거네요. 아직은 냉기가 있는 상태고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폐업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고점 대비해서만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평년 대비 너무나 줄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면 연간 거래가 어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지금 너무 냉각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한 50만 건 정도는 돼야. 네. 50만 건도 사실은 과거에는 2012년도에 적다고 난리여서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60만 가까이 되면 좀 많다. 그러니까 50몇만 건 정도 되는 게 그래도 뭐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일단 1월 거래량도 작년보다 조금은 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좀 미진한 수치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12월보다 1월이 조금 늘어난 건데 월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시청자분들도 손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매월 나옵니다. 주택 통계라는 건데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국토교통부가 친절하게 5년 평균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숫자로 매월 발표를 해줍니다. 네네. 그런데 1월 달 숫자도 5년 평균 대비해서는 한참 부진한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졌다. 뭐 아직은 좀 헷갈린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온기가 퍼지려면 아직 멀었고. 네. 그냥 최악의 공포 구간. 정말 집 살면 큰일 난다. 이런 분위기는 좀 지나갔다라고. 그 정도로만.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그 특례 보금자리론 말씀하신 거 거의 한 43조 원 정도를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뭐 집을 사거나 이렇게 쓰게 됐고 올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왔습니다. 최저 이율이 뭐 1%대라고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만 근데 이걸 보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로 사람들이 신규 주택을 산 거는 비중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네. 지금 대환 대출이라고 하죠. 기존의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바꿔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바꾸는 거죠. 그 기존 대출을 바꾸는 용도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썼고. 그 용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리가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 집 사면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이 대출을 활용해서 금리 부담을 좀 낮추는 용도로 제일 많이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아이를 낳을 예정 아니면 낳으신 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 저금리 정책 상품을 이용해서 집을 사기는 조금 주저하시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요. 대환의 요구가, 그러니까 니즈가 지금 금리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가 훨씬 많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첫날 이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1시간 동안 접속이 안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을 사고 싶어서 막 이렇게 급한 것보다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나왔다는 것에 그만큼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아무도 이걸 대출 받아서 집 안 사느냐? 사기는 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특례 보금자리론보다는 조건도 까다롭고 대상 자체가 신생아를 가지거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좀 다르고 금액도 좀 작으니까 전년도만큼의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걸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전세 가격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전세 가격은 좀 오르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놓고 보면은 뭐 10개월 만에 최고치다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뭐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러는데 10개월이라는 숫자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개월은 아니고요. 단기. 너무 단기. 그렇죠. 과거에 이게 70%대에 갔었고 지역별로는 전세가가 매매가율 대비해서 80%까지 갔던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가 매매 가격은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과거에 보면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대 정도 가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좀 많이 남았죠. 그 정도 가게 되면은 다시 또 실수요자들이 고민을 하는 구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매매 가격이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갭이 좁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전세 대신 매매를 택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네. 아파트보다도 지금 전세 사기나 역전세 문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 버리면 이제 깡통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랑 매매가가 붙어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싫어하는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거래 자체가 좀 잘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세제 같은 경우에는 집을 한번 사면 거주해서 오랫동안 살수록 세금이 줄어들고 네. 그리고 청약 통장을 유지하려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을 평생의 주거지로 삼겠다. 정말 영끌해서라도 사겠다. 이런 수요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시장이 침체기일 때는 전세 수요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역전세가 쉽게 해소는 되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역시도 저는 좀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고 보는데요. 네. 기억해 보시면은 21년도 9월 달에 네. 그때 이제 부동산 임대차 3법. 네. 임대차 3법을 갑자기 시행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9월경, 그러니까 한 여름 정도부터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급하게 올랐던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2년 만기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면 이걸 빼줄 수 있을까? 이 역전세난을 상당히 걱정을 했던 건데요. 그게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시기가 지금 즈음인 거죠. 23년 9월부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난해까지 이게 계속 이슈가 되니까 정부에서 네. 다주택자한테도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빼주는 용도라면 그래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때 뭐 DSR 규제에서 빼주고. 네,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은 최소한 대출을 받아서라도 빼줘야 한다라는 정책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열리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자산은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그렇죠. 빼줄 수가 없었던 거죠. 뭐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집주인이랑 임차인이랑 서로 협의하에 뭐 일부 월세로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가면서 큰 문제는 좀 해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이슈가 좀 이어질 거고 언제까지 갈 거냐? 1+1으로 2년 더하기 2년을 살기 때문에 네. 뭐 한 번 연장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21년도 기준으로 1+1 하면 25년도니까요. 네. 대충 어림잡아 25년도 정도면 이 역전세 난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근데 아직은 올해까지는 위험이 좀 남아있는 상태죠. 한 1년여, 2년 가까이는 좀 역전세에 대한 염려는 좀 할 수밖에 해야 없는 됩니다. 네. 상황인 거고요. 최악은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은 매매보다는 또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들은 가격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앞에서도 막 뭐 빌라왕 사기 사건, 전세 사기 사건 이게 전국적으로 계속 펼쳐지다 보니까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세는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되게 또렷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이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이것도 이제 당분간 월세를 선호하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정책 지원도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 면도 있는 게 이제 고가 전세까지도 왜 전세 대출을 정책 보증을 해주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 유리했을 구간은 그야말로 초저금리 시대에는 전세가 유리했죠. 네. 원금은 그대로 내가 가져가면서 이자를 어차피 은행에 넣어봐야 얼마 안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고 또 과거처럼 1% 금리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세로 가는 거고요. 전세를 보증보험 안 들고 그냥 내 돈 원금 다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싸 보이는 건데 전세는 하다못해 공인중개사 거래 비용도 더 듭니다. 수수료도 들고요. 예.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을 분명히 보증보험을 드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잘 안 하시다가 사고가 많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월세로 가는 트렌드는 당분간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니까 월세 가격이 다시 많이 올라가고 예. 전세 가격이 덜 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또 전세를 여전히 선호하시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경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약간 심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뭐 단순히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금리랑 네. 같이 비교해보면 월세가 싸다 전세가 싸다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또 갭이 메워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 일어났던 현상은 전세의 월세화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다시 전세를 찾아가는 게 과연 정말 합리적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분명히 이 거래 비용과 그리고 전세는 집주인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 월세는 뭐 도배라도 해주거든요. 하다못해 이런 관리비 부담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이제 한국인들이 월세를 내면 그 돈이 사라진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여전히 전세 편향적이지 않나. 그래서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월세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오르죠. 금리가 오르면 오릅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금리 레벨에 어느 정도 맞춰진 거라면 네. 물가가 여전히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승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뒷부분에 금리 관련된 질문도 한번 또 네네. 드려볼게요. 우선은 공급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늘릴 계획이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걸 참 신문에서 많이 봅니다. 그 속도감이라는 거. 근데 그 속도감을 시장에서 과연 체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놓고 보면 주택 공급 물량이 목표치의 70%도 안 됐다라고 하고요.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지난해에는 사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영향을 주기는 해도 네.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급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23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22년부터죠. 22년에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시행사들이 사업 수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분양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 지금 부동산 PF 리스크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공급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쉽게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시행사들이 잘못이 있겠죠. 이제 과도한 낙관 편향에 의해서 토지를 너무 비싸게 매입했고 저금리 시대가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보고 사업비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놨는데 네. 원자재 가격 올랐죠. 분양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시행사들이 사업을 미루고 있는 것은 금융에서는 지금 브릿지론이 언제 이게 이자를 불려서 다음에 이자 후불로 낼게요라고 하다가 언제 어떤 금융기관의 문제를 크게 만들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던가 접고 토지를 매각하던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라고 정부는 계속해서 정책도 내놓고 대주단 협약도 장려를 하고 하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는 어려운 거고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신규 토지가 없으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역시도 일반 분양의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좀 더 나올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분양이 크게 늘기는 어렵겠죠. 본질은 어찌됐든 시장 상황이고. 네. 근데 조금 궁금한 게 그 건설사나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은 수요가 좋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 프로젝트가 한두 달 만에 시행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 2년, 3년은 걸리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3년 뒤에 수요를 좀 예측을 해서 시작을 할 텐데 현재의 수요 상황이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분양을 하려던 사업들은 네. 평균적으로 보자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전에 이미. 토지를 산 거죠.
그때 시장 상황을 낙관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3년 후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자본금이 여력이 되고 네. 현금 흐름이 양호한 시행사, 대형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시면 후분양을 합니다. 아니면 임대후 분양이라고 하죠. 준공을 했는데도 분양을 안 해요. 그거는 자본력이 되는 시행사기 때문이고 버틸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행사가 영세하고 자본금이 없고 대부분의 신용공여, 금융권이나 건설사의 신용 보강을 받아서 누군가가 대출을 대신 갚아주거나 연대보증을 해주는 구조로 사업을 대출로만 시작하던 시행사들은 당연히 지금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융감독 당국에서 도저히 사업성이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청산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대주단이 협약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난항을 겪으면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부동산 PF도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게 수요도 안 좋기는 합니다만 공사 원가도 많이 오르고 네, 이런 게 맞습니다. 이제 중첩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그 건설 비용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 철근값, 인건비 아니면 뭐 시멘트, 레미콘 혹시 그 건설 비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너무 안 좋아서 네. 뭐 공사에 착공하는 지역이 좀 줄었다. 그럼 철근이나 레미콘에 대한 수요가 또 줄어들면 가격은 또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 철근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철근과 레미콘이 차지하는 원가의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오히려 인건비나 다른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뭐 토지라든지. 네, 그렇죠. 토지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죠. 그런데 토지는 이미 한번 사놓은 거고. 올라놓은 상태이고 네. 너무 비싸게 사놨고 그런 상태에서 원가가 떨어지느냐. 지금은 인건비가 더 심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그 또한 지금 그렇게 수급이 잘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 저도 이제 예전에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안전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하지만 정도라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가 나지 말아야죠. 하지만 정말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는 게 이게 실내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조업의 공장 안에서도 사고가 나요. 그런데 야외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에 노출이 돼 있고 땅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옆건물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전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큰 사고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거는 뭐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건설 공사의 기본 시간이 늘어납니다. 기간 자체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건설업도 옛날에는 뭐 밤새 일했는데요. 지금은 밤중에 공사하면 민원도 심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요. 네. 한국이 얼마나 원가가 싸고 빠르게 지을 수 있었던 나라였나를 돌이켜보면 네. 이런 사고가 나기 전까지요. 도심지 안에서 아파트 3년 만에 짓죠. 네. 그거는 뭐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그것도 사실은 해외에서는 선진국 기준으로는 상당히 빠르다라고 놀라는 수준이고요. 예. 서울 안에서 지하철을 까는데 예.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심 안에서 지하철을 까는데 뭐 2, 3년 만에 뭐 한 노선이 생겼다. 예. 물론 구간 해서 총 노선은 10년이 걸리긴 하지만 일정 구간이라도 몇 년 만에 개통하잖아요. 엄청납니다. 영국, 미국 깜짝 놀랍니다. 네. 왜냐하면 도심지 안에서 하루 6시간, 7시간 공사해서 안전기준 다 갖춰서 하면 우리의 한 3배 정도 시간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원가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 원자재 가격은 이제 약간 좀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건설 공사비가 내려갈 것 같진 않다. 아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설 원가가 뭐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공사비 부담이 낮아지는 걸 기대하는 건 사실은 좀 요원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공급 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비아파트 공급은 어떻습니까? 이쪽도 좀 부진한가요? 아, 이쪽이요.
상당히 부진하고요. 상당히 부진해요. 네.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위험도 네.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이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이런 쪽에 훨씬 더 위험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준공이 미뤄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착공도 미뤄지니까 부동산 PF의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착공 전의 PF가 바로 이쪽에서 더 부실 위험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 아파트들은 대형 건설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중에는 대형 건설사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설사도 중소형, 시행사도 중소형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정부가 주택과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죠. 네.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도 아파트에만 있었습니다. 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네,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히려 가격을 높여가면서 분양을 했던 거고요. 그 각도로 계속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가 가격이 먼저 하락하고 거래가 더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오피스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의 공급도 당연히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PF도 이쪽에서 이금융권 중심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금융권은 물려 있는 거고 네. 사업을 이제 시행하는 주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들어눕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부동산 PF가 지금 규모도 크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네.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2008년부터 12년까지 과거 지난번 침체기를 겪었었는데 네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이 저는 대한민국의 큰 리스크를 불러올 경제의 뇌관이다라고 할 만큼 심각한가라고 보면 2008년에서 12년 지난 하강기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보여지는 면이요. 일단 첫 번째는 네. 미분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재고 자체가 네. 누적이 되면 될수록 부실이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도 조금 낮고 또 두 번째는 금융에서의 위험이 커지면 정말 난리 나겠죠. 네. 대한민국에 IMF가 다시 오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에서 뭐가 터지게 생겼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 것이 지난번 사이클보다 이번에는 1금융권, 5대 은행을 중심으로 1금융권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금융사의 건전성. 네. 그래서 1금융권에 문제가 생기면요. 진짜 심각하죠. 2008년도에는 1금융권의 5대 금융 회사도 은행들도 네. 후순위 채권을 고금리에 발행을 했었어요. 같이 물렸었던. 여기저기 물려있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제 기억에 5대 금융 중에 하나가 7% 후반대 5년 반짜리 후순위 채권을 팔아서 고액 자산가들이 줄 서서 채권을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20%까지도 발행을 했다가 결국에는 저축은행이 망했죠. 네. 근데 이번에는 1금융권이 그렇게 유동성 문제를 겪을 만큼 심각하냐? 일단 이런 말씀드렸던 부실한 PF, 비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익스포저 자체가 노출 자체가 별로 없고요. 아파트 중심이고 그리고 이 2금융권 같은 경우에 지금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 문제는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9998님이 지금 방송 중인 부동산 손님 최고입니다. 깔끔하네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부동산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마치 복덕방인 것처럼 부동산 네. 손님이라기보다는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PF를 이제 짚어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2008년에서 2012년 사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약간 회복을 하다가 근데 부동산 경기는 회복을 못해서 부동산 PF 터지면서 저축은행 사태까지 터졌던 그렇죠. 그 기억이 있던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 금융감독원장님하고 어디 행사를 갔었는데 사람들에게 막 쫓겨갔던 정말 그때는 살벌했습니다.
네. 피해자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부동산 미분양 물량이 그때만큼 많지 않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 네. 금융회사의 건전성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근데 이게 미분양이 많지 않다라는 게 미분양이 아직 많지 않다라고 봐야 할까? 이게 또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가세냐 아니면 좀 적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느냐.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미분양이 안 느는 여러 요인 중에요. 네. 분양을 못해서도 있습니다. 아예 분양 자체를 안 하니까. 분양을 해야 미분양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뭐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사업을 준비를 해놨으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대환 대출만 받아서 네. 만기 연장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PF 부실이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분양이 안 쌓이는 건 있는 거고요.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는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만 떨어지면 아유 그냥 돈 많이 못 벌어도 사업하지. 약간만 벌어도 하지라고 생각하고 시행사가 사업을 할 텐데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도 1, 2%대 대출을 받았던 우량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일군건설사한테 보증을 받은 경우에. 네. 근데 그랬던 사업조차도 지금은 뭐 8, 9% 밑으로 받기가 어려운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1, 2년만 쌓여도 부담이 상당해지기 때문에 손실을 확정하면서 사업을 더 하겠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실이 쌓여가는 거고요. 아마도 올해는 이 대주단 협의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네. 과거보다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대출에 들어가 있는 구조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선순위 대출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팔면 네. 시행사가 그냥 땅을 팔면 선순위 대출을 갚아줄 수 있으니까 느긋합니다. 천천히 경매에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후순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안 하면 빨리 정리 안 하면 자기 거부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후순위 대출이 1금융권은 거의 없고 저축은행 캐피탈 중심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한번 의사결정을 해서 경매를 할 때마다 후순위 대출은 손실이 계속 날 수밖에 없죠. 아마 올해는 저축은행 캐피탈들에서 지금 충당금 많이 쌓았다고 하는데 충당금은 미리 쌓는 거고 손실이 확정되는 거는 올해 분명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근데 일단 그래서 분양 자체를 주저하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공급이 그래서 늘지 않으면 사실 그 영향은 한 2, 3년 뒤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정부도 재건축 재개발 막 활성화한다라고 네. 하고 비아파트 관련된 규제도 좀 풀어준다고는 하는데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질 않고 있고. 네. 그러면 2, 3년 뒤에는 이게 어떠한 현상이 펼쳐질까요? 저는 이번 사이클이 그래도 장기 하락은 아닐 거라고 보는 이유가요.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2년도에 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38만 호였는데 네. 23년도에 그게 29만 호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줄었죠. 9만 호가 1년 만에 줄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만 호 이상은 해야 35만 호 정도는 해야 그래도 정상이다. 많이 했을 때는 1년에 50만 호 분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양을 이렇게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당연히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겠죠. 네. 그게 올해까지는 입주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23년도에 35만이었고 24년도에 33만. 그러니까 올해는 전년 대비 2만밖에 안 줄죠. 네. 그런데 25년도가 되면은 이게 한 25, 6만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30만 호 미만으로 당분간 가야 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30만이 안 되면 상당히 적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다시 또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올해도 33만이고 전년 대비해서 2만 주니까 별로 안 준다 이렇게도 보시지만 네. 사실은 올해는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이 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입주 물량이 늘어납니다. 아 그래요? 지방에서는. 왜냐하면 정부가 투기과열 지역 대부분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뒤늦게 지방이 가격이 오르니까 분양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올해는 지방의 입주 물량이 오히려 전년보다도 늘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지방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방이 얼어붙으니까 네.
분양은 지방을 급격하게 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2, 3년 후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과거를 복귀해 보시면요. 세종시가 네.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다가 오르면서 분양을 계속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세종시가 그러면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나니까 네. 가격이 충분히 내려간 후에는 다시 또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영향으로 대전이나 이런 충남 지역들이 지금 다시 약간이라도 플러스 반전한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도 공급이 확실하게 줄어든 지역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 분명히 가격은 살아나는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 사이클을 보이느냐. 네. 정말 안타깝게도요. 한국이 아파트라는 특성 때문에 예. 인허가 받고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에는 가격이 살아나면서 수요가 살아나니까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공급을 그때 늘려요. 그러면 실제 입주 물량이 나타나는 데까지는 또 한 4, 5년이 걸리는 거죠. 엇박자를 계속 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 장관은 이제 국회에서 뭐 빵 굽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말 가지고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저도 그렇고 그냥 이론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아니 왜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못하나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로 들어가 버리면 돈이 엮이고 건설사들의 이해관계가 엮이고 하면은 누구도 먼저 나서서 그 리스크를 지지는 못하는 이게 현실과 이론의 괴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파트 대단지 사업을 전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아파트 대단지이니 네. 이것 또한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OECD 선진국 중에 아파트만 이렇게 부자도 다 선호하는 나라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성이 사실 제일 크고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들쑥날쑥한 거는 민간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오히려 그거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기 책임하에 해야죠. 예. 자기 책임하에 자본금을 갖춘 상태에서 하는 것.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시행사의 자본금 규제를 좀 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언론사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정식 발표가 난 건 아니고 모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라고 발표가 됐는데 이 검토는 한 2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시행이 안 됐죠. 분명히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 시행사의 자본금 규제를 또 두면 네. 자본금이 일정 이상 됐을 때만 시행을 해라라고 하면 이게 또 공급을 또 줄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언제까지나 놔두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되고 자본금을 갖추라고 하면 자본금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공급을 늦춘다? 사실 공급은 충분히 대형사들이 자본금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이렇게 영세하게 많은 거죠. 숫자가. 건설회사 숫자나 시행사 숫자나 우리는 거의 이머징 마켓에 정말 웬만한 인도 이런 나라에 비교해야 될 정도로 많아요. 국민 수나 그런 대비로 지역별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100대 건설사가 있는 나라잖아요. 일본 이런 데 가서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인도 말고는 비교할 데가 없고 선진국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공급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를 그럼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저는 공공의 공급을 정부가 똑같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계속해서 공급을 이어가야 하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일부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시장 경제에 맡길 부분과 공공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정부는 일관되게 중산층 이하에 보급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국민주택을 그렇죠. 공공으로 꾸준히 공급을 해서 네. 시장은 들쑥날쑥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집은 꾸준히 나온다라는 확신을 주는 게 저는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체 시장을 다 싸잡아서 규제를 하면 특히나 가격이 오르는 지역을 규제를 하면 그 부작용은 오히려 엄한 데서 터지죠. 이번에도 아파트 시장 규제하니까 오히려 오피스텔이 타격을 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질문을 이걸 또 드리려고 했었는데 문진우님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앞으로 저금리 기조로 바뀔 듯한데 이 부분도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물론 미국 연준에서는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완전히 그냥 일축을 시켜버렸고 이제는 잘하면 5월에도 안 내릴 것 같은데 6월 아니면 하반기야 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시장은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언제쯤부터 내리기 시작해야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야 부동산 경기에 좀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을까요? 금리가 안정이 되는 것은 중요하죠. 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간다고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오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린다고 무조건 오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데 왜 금리 올리는데 집값 떨어졌냐. 너무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 집값이 오르느냐.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상황은 경제 위기가 올 때 그렇죠. 급격하게 내리죠. 지금 연준의 상황은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았고 물가는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골디락스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만 혼자 좋은 거죠. 미국만.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서서히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인 거고 3월 인하 기대는 시장이 좀 앞서갔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요. 5월일지 6월일지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5월, 6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연말 정도까지는 100bp 정도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4번 정도는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5.5니까요.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요. 그럼 4.5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한국은 미국이 올리는 동안에 그만큼 못 올렸죠. 미국 경제만 좋고 우리 경제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가계부채 위험도 있고 기업들도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3.5까지밖에 못 올리는 건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그러면 미국이 한 번 내렸다고 우리가 따라서 100bp를 내릴 수 있느냐. 연말까지. 그 각도로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금리는 그러면 여전히 답이 없는 것이냐. 저는 그냥 이 금리대로만 가도 경제 성장률이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한국 경기가 크게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안정화만 돼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금리 인상의 이유 자체가 원인이 인플레이션이었죠. 물가 상승이 누적되어 있으면 지금은 시행사들이 사업을 못하고 브릿지론이 문제지만 결국에는 가격이 원가를 어느 정도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역마진이 나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지만 시장이 안정이 되고 나면 원가가 올라가 있는 어떤 자산이 가격이 계속 내려가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안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금리는 서서히 인하해야지 만약에 지금은 서서히 인하할 거라고 보는데 과거처럼 급격하게 인하를 해야 되는 어떤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하면 그거는 그때는 부동산을 사야 되는 때가 아니라 한 번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만약에 거죠. 그렇다면 금리를 급격히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거고 안 생겨야 되겠고요. 최근 몇 년간 저도 하도 많이 틀렸고 자본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틀린 게 예측 못한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뭐 전쟁도 그랬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가지고 이제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 통해서 시장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9%로 한국의 1.4%보다 0.5%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경기 불황으로 전년 대비 52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소득세는 12조 9천억 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23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체 투자 관련 위험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보험사를 제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롯데 손해보험에 대해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로 갑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네, 4630번님이 보내셨습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이 미국 승인만 받으면 완전히 합병되는 건가요? 그럼 몇 년이 걸린 건가요? 야, 이게 참 역사가 벌써 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걸 합병을 하겠다. 그래서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좀 높이겠다라고 발표가 된 게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네. 2020년 11월. 그리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을 승인을 한 게 2022년 2월이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2년이 지나갔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온 소식, 유럽연합에서 그 합병을 승인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만 남아 있고요. 미국만 승인이 되면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 인수하고 2년 동안은 분리 운영하다가 그 후에는 합병을 하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217번님이 보내셨네요. 미국 물가지수에 주거비가 왜 포함이 되나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미국 물가지수에는요, 임대료 그리고 자가 주거비라고 해서 이 주택 소유자가 자기 집을 임대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임대료 수익, 그러니까 자가 주거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차용한 자금의 이자, 또 감가, 상각비, 또 각종 세금은 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죠. 그래서 자가 주거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또 영국에서도 자가 주거비를 추정해서 물가 지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은 이 통계청은 시의성 있는 지수 작성이 좀 어렵고 가중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월세가 많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전세가 많은 특성이 있는 것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9941님 스캠코인 질문 주신 게 있는데 네. 요걸 좀 답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스캠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캠 자체가 이제 사기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스캠코인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만든 코인이었다. 사람들을 속이는 코인이었다. 최근에 유명인들, 연예인들 사진을 도용을 하거나 어떤 유명인이 함께 참여하는 코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사진을 도용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거 코인으로 내 이름을 팔고 다녔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직접적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상장 자체를 하지 않고 뭐 재벌의 비자금인데 이걸 우리에게만 싸게 넘겨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회가 사실은 우리에게 올 리는 없다라는 거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